치닫고 있습니다. 안보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정세는 어려워지고 성장 동력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도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무능한 정부 탓만은 아닙니다. 세계사의 흐름이 우리에게 있어 순풍에서 역풍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알고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도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좁혀가고 상대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를 인재 영입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안시청에 있었습니다. 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낸 사랑하는 고향입니다. 왜 천안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천안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역 기반을 떠난 직업 정치인은 오래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 사랑하는 지역에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천안을 선택했습니다.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다른 지역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그간 천안을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다고 답하려 합니다. 서울에 있는 직장이었지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외교부, 국립외교원 그리고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불철주야 일했고 그래서 연령에 비해서 일찍 고위직도 맡았지만 또 소신을 지키며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사랑하는 직장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천안의 안보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천안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었기에 저는 그간 천안을 위해서도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더 중요한 질문은 천안갑을 위해 무엇을 하려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 천안이 잘 되는 길이요, 천안이 잘 되는 길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라고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에 가면 올바른 외교안보 정책이 추진돼서 그 혜택이 국민 개개인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중심주의적 행보를 견제하고 대한민국 국익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일만큼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편가르지 않고 법을 지키며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안의 발전, 특히 제가 출마하려는 천안갑 지역의 발전에 한 획을 긋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천안갑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기존의 접근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공약과 시장의 공약과 시의원의 공약이 모두 똑같다면 그 지역의 발전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시장과 시의원의 공약이 서로 조화돼서 정말로 전략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고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로서 천안갑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다 줄 거시적인 밑그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주 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지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제 오늘입니다. 그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슴으로부터 전해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제가 천안의 정치를 배워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말과 글이 곧 주권자인 천안 시민의 말과 글로 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간단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남신문의 정덕진 기자입니다. 네. 먼저 한국당으로부터 인재 영입에 발탁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볼 게 이제 좀 많은데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기란영 전 KBS 사장 내용을 잘 아시죠? 천안갑에 나왔다가 역시나 그 고배를 마시고 낙마하셨습니다. 근데 기란영 후보가 떨어졌을 때 분석을 보면 천안 출신이고 또 한국방송공사 사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펙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또 천안갑 지역은 천안에서도 보수 성향이 좀 높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반면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려 보는데 그게 점해가지고 우리 후보님께서는 천안갑 지역에 천안에서 태어나서 지금 연세가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천안을 떠나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천안을 떠나서 하셨는지 그다음 천안에 그동안에 어떤 발전된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천안 갑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안을 떠나서 살아온 일은 제가 대학을 천안 이해 지역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기간 천안에 있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 천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살 이후로는 제가 천안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천안에 있는 동문회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에 꾸준히 참석을 했고 저의 지지자 중에 핵심은 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문 그리고 그들과의 유대를 통해서 천안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에 대한 기여는 제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밝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또 했다는 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천안갑 현안. 예. 현안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주 뒤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날카로운 지적을 다 수용하고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냐면요. 네. 이 앞세 후보님께서 기자회견할 때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씌워진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 해서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후보가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선거일까지 정확하게 76일 남았거든요. 네. 76일까지 예비후보 등록해놓고 76일이 지금 남았는데 이 짧은 시점에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약을 제시하기가 과연 쉬울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말씀 존중하고 2주 후에 제 정책 공약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네, 그 예비 후보님께서는 그 전문가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그 동안에 그 해온 부분에서 어떤 전문가 역할을 자처하시는지 그거를 조금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방면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좀 밝혀주십시오. 네, 결국 정치인이라는 것은 특히 국회의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무대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앞서 우리 충남신문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각각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성은 명확합니다. 외통위로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 통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제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을 하고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잠시 한 1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자유한국당 영입 행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작년 하반기부터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당초 공약은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내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이 대화가 작년부터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비핵화 부분을 자꾸 감추고 북한과의 대화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제가 기여를 할 것이고 거기에는 제가 나름 전문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통위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니포스트 문학무 기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 과정에 다른 쪽의 후보도 보하고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치적으로 그 인재 영입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지역 연고성을 주장하고 정치적인 그 인문 준비나 이런 게 별로 되는 거를 보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후보님 역시 내용을 그 발표하신 거 보면은 이게 과연 정치인으로서 인문을 위한 준비가 다 된 분이냐는 그 좀 부정적인 좀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도 정치를 입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지역적인 그 지역에 대한 노력과 어떤 애정적인 면도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인재 영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너무 그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역량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문제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천안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고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했다는 의견이 지금 이게 추가적인 얘기를 나중에 발표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 고향을 출향하고 뒤늦게 정치 입문하시면서 가장 그 천안의 그 과운 과정에서 가장 천안에 필요하다고 느끼신 게 무엇인지 좀 한두 가지만 좀 지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문에서도 저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분이 저의 단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천안을 떠나서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천안에 기여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천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유도를 배웠습니다. 이 유도를 하는데 저희 고등학교 강태호 선생님께서 유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대회에 나가면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도의 기술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밧다리도 있고 업어치기도 있고 그런데 선수가 유도에 나가면서요 그 모든 기술을 다 준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 잘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한다. 그러면 저는 장점이란 건 뭐겠습니까? 제가 중앙무대에서 쌓은 강력한 인맥 그것을 통해서 천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역량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극대화해서 천안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천안의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천안 현안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안갑에 대해서는 제가 살았고 그리고 천안에 올 때마다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안갑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천안이 왜 서쪽으로 발전했겠습니까? 이쪽에는 기업이 있고 새로운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천안을 발전시키려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천안갑 지역에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시의원님들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시장님도 해야 되지만 중앙무대에서 누가 뛰어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공약은 2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시사주식회 원장님 기자입니다. 그 천안 갑 출마를 결정하신 거는 언제신지 한 가지랑 중앙당에서 인재 영입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시게 된 경우인데 그 인재 영입 제안 당시에 경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하겠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좀 언질이 좀 있었는지 답변. 예, 정치를 생각한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전에 했습니다.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년 전 1월 13일 날 제가 JTBC 밤생 토론에 나갔어요. 그때는 국립외교원 교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게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남북교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송국 측에서 저를 자유한국당 전직 의원 옆에 앉혔어요. 근데 그 토론을 끝냈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스토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제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립외교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때 때마침 천안갑에 보궐선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 이런 상황 정말로 이게 민주주의라면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하면서 정치를 해볼까 하는 마음을 잠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뭐 제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정치를 하게 된 것은 10월 달에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천안에 대해서 자주 내려오면서 이쪽 문제는 보아왔고 10월 말에 처음으로 인재영입 관련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인재영입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직장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랬는데 전화가 너무 촉박하게 와서 다음 주에 와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워싱턴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몸담았던 아산정책연구소와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와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하나 정치하겠다고 그 회의를 가지 않으면 연구소에서 준비해온 1년 동안 준비해온 돈도 많이 들어간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인재영입을 하지 못했고 인재영입을 들어오지 못했고 천안에 출발이 늦었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때 제가 이기적이었다면 들어왔고 지금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지만 그래도 제가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전화가 온 것은 1월 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시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때는 다시 의사가 있느냐 정도였고 구체적으로 임제 영입 날짜를 확정지으면서 올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프로세스는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 프로세스입니다. 저도 솔직히 인재영입이 되니까 물어보고 싶고 사실 물어봤는데 따로따로입니다. 인재영입 프로세스는 영동열 인재영입위원장께서 독자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것처럼 당에서 어떠한 것을 정하더라도 다른 입장에서 저는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광수 기자입니다. 방금 그 청와대 쪽하고 어떤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한 3차례 받았어요. 국립외교원 나올 때 월간조선에서 인터뷰해달라고 며칠 동안 쫓아다녔는데 제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 제 이야기를 국립외교원 S교수 스토리로 해서 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와대에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데 그 법적 프로세스에서도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면 중앙일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제가 지난주죠. 자유한국당 영입될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요. 사실 지금 뭐 블랙리스트다 해서 지난 정권 처벌됐지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했으면 그 사람이 어디서 발언대에 서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을 딱 밝힙니다. 이 정도 밝히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청와대에서 어떤 인사적인 압력이 있었던 건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의 보도를 보시면 그 중앙일보에서 났던 보도가 있었고 저는 그것이 진실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은 죄송합니다. 네. 4월 4일 날 아마 아닙니다. 4월 2018년 4월 2일 날 보도인가 3일 날 보도인가 그건 제가 확실치 않고요. 정부가 사실상 뭐 블랙리스트를 운영한다 그런 보도가 났고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로 제 얘기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침묵을 했습니다. 그건 제 주변에 저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음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십시오. 통일 안보 쪽에 정부가 말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정시작전권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안보 북한과의 전력 비교할 때 뭐 지금 속해 있는 당 쪽에서 주로 많이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밀린다, 그렇죠? 전력이 밀리고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그 국방비 차이가 40대 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대략 그런 막강한 어떤 그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면서도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투입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국방력이 북한을 못 따라간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뭐 먼저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천안 지역 정치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질문만큼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뭐냐?
이게 통계지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력지수라는 걸 갖다가 만들거든요. 제가 몸담았던 국방연구원에서 그런 전력지수를 만들어요. 근데 통계와 현실에서 발생하는 차이인데 전력지수를 만들 때 뭐냐면은 북한 탱크 한 대와 우리 탱크 한 대를 비교합니다. 근데 우리 탱크가 사실은 북한 탱크보다 훨씬 우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지수의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냐면은 우리 탱크가 한 대당 북한 탱크 3대를 갖다가 이렇게 3배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북한은 양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나타난 지수는 비슷하거나 약간 열세가 있다고 나오는데 저는 실전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전쟁에서 발생할 때 우리의 좋은 탱크는 북한의 탱크 3대만 부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전쟁이 전면전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해도 점에서 이기면 선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우리 탱크 한 대가 이 세대를 무너뜨리고 생존해 있다면 다음번의 세대도 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력 지수를 만들 수 있을 때는 통계 때문에 그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전략이라든가 이게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통계로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도 북한과 비슷하다 수준, 요즘에 비슷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약간 우위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거를 알고 있는 북한이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하고 지금은 핵무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 전력을 고려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전쟁 억제력이 있느냐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핵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뭐 동맹이나 뭐 주변국 관계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권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게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미국은요, 전쟁을 하면은 항상 자기들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고 유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리처럼 나토도 전쟁이 발생해서 사령부가 구성이 되면 그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발생하면 그때 사령부를 구성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상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미연합사라는 평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기구를 두고 있고 전자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거라 마치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 우리가 2015년인가요? 합의할 때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을 얘기했어요. 그 조건에 기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3가지고 짧게 얘기하면 2가지예요. 하나, 환경.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되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핵위협이 해결되는 환경 요건이 하나고요. 2번째는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 지지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권 전환은요, 말로는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목표 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임기 내. 임기라는 것은 2023년 5월이죠. 그 내에 하기 위해서 작년에 IOC라고 해서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Initial Operation Capability라고 해서 초기 운영 능력을 테스트했고요. 올해 Full Operation Capability라고 해서 완전 운영 능력을 테스트해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계에서 발생하는 것과 현실과의 착각이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가를 해보면은 이상 없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완전히 우리가 정말 갖춰줬나 그 부분은 다시 반성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러한 조건에 충실한 전자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인데요. 네. 여기 후보님 전문성은 명확하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당에서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좀 나와달라는 제안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지 하고 하나는 또 그거의 결정에 따를 것인지 그것만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도 없었어요. 정말로 양심을 걸고 자유한국당 이번 인재영입에서는 사전 보장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남들한테 들었을 때 과거에는 뭐 보장되는 것도 있다는 식으로 루머를 들었기 때문에 뭔가 있나 궁금했어요. 근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약에 천안갑에 내려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당에서 무언가를 해주길 기다렸다면은 비례대표 가라면 비례대표 가야겠죠. 하지만 그런 약속이 없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한다면 지역, 내 고향에서 내가 자란 곳에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으로 왔고 천안갑 예비 등록을 한 이상 비례대표를 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다.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있으시면 한 분만 더 질문 네. 모니포스트 김헌기 기자고. 네. 아까 그 후보 등록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까 그쪽으로 했습니다. 후보님이 한 거예요. 예, 후보도 하니까. 그 천안 그 기여도와 관련해서 좀 조금 했다고 하셨고 말씀해달라 그랬더니 뭐 밝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너무 적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아, 그러신가요? 네. 조금 해놓고 뭐 그렇지만 천안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건 아니라는 왜 말씀을. 그러냐면은 네. 이 자리는 사실 이제 후보님은 내가 이번에 총선에 나오겠다고 이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기자들은 이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자리가. 예, 동의합니다. 근데 이 검증하는 자리에서 힙해버리면은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적극적으로 뭔가 좀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지금 어필을 못 하고 계세요. 좀 조금 뭐 전문가라면은 뭐 안보 전문가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좀 북한과 뭐 우리나라의 이런 이 전력 이 정도의 그 비교 그 정도만 지금 강하게 어필하시지 네.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오는데 정치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뭔 그 제시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주 뒤에 말씀드리고 2주 2주 뒤에 그 내용이 부족하면 그 평가를 받겠습니다. 요 오늘은 좀 준비하시고 나오셔야지. 그게 맞지 않나요?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가 또 너무 늦어서 저희들도 기사를 써야 되는데 쓸 게 네. 없어 그래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드릴 때 기란영 당시 네, 네. 전 후보를 말씀드렸는데 그 당선되고 난 뒤에 예.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보따리 사고 서울로 갔거든요. 공천에 경선에서 떨어지시면 천안에 머물 것인지 서울로 갈 것인지 저는 이미 주소 이전 다 했고요. 그럼 계속 천안에 계실 겁니까? 청에서 뿌리 내릴 겁니다. 그래서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실 뭐 해주신 것처럼 인사드리는 자리여서 많은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영입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는 한 8, 9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전날 연락받고 직장 사표 내고 자기소개서 쓰고 이사하고 그 다음에 예비후보 등록했고 그래서 숨 돌리니까 설날이고 엊그제부터 이제 지금 사무실 프랜카드도 아직 못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방송 많이 출연하면서 모 기자님한테 들었어요. 보통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기자분들을 좀 두려워해요. 왜냐면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래서 저도 그분이 인터뷰하자고 할 때 조금씩 피해온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큰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한 4, 5년 전에. 뭐냐? 기자를 국민으로 생각하라. 그러면은 너의 포지셔닝이 정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온 거는 여러분께 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자리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용서를 해주십시오. 아무튼 제 이야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어떤 정치인이 될지 지켜봐 주시면서 평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반장을 써야니까. 혹시 명함 나왔습니까? 지역 이기적인 이래가지고 또 전화해놓은 사람도 있어. 어떻게 지역 이기적인 된다고. 근데 아서라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는 이제 시간이 없잖아. 아니 지네 집에서 봐. 반대. 반대되는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예, 저랑 같이. 예. 사진 찍는데. 보시면 11시 아직 그림이 나오는데 너는 좀 질문 좀 짧게 좀 해라. 아따 너무 길어. 누가 이렇게 길게 하냐? 수업 받았어? 몇번 했더니 손들 보고 있어. 세번 물어보고 아나 한명 안 보냈어. 내가 틀린 질문했어? 너무 많이 질문. 틀린 질문했냐고. 어떤 거 빨리 말해봐. 제가 찍겠습니다. 땅거리에서 그런 거 아니야? 앞에 보세요. 아, 그럼요. 재성이 알려주시죠. 배경이 안 보여. 경환이 그냥 시대야. 형 일로 와. 아, 지금 어디서 왔는데.